지금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좀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남편을 말할 테고, 누군가는 아내를 말할 테고, 누군가는 친구를 말할 수도 있겠죠. 사연 채널 들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인생 선배님들이 정말 많으신가 합니다만, 감히 어린 제가 얘기하자면 본인 말고 다른 사람은 절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사연을 보낸 것도 제가 너무 믿고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얘기이고, 가족을 믿었다가 배신을 당한 얘기라서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라도 믿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평범한 부모 밑에서 자라 초중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가서 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귄 그저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180도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기점으로 제 2의 인생이 열린다고들 하던데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은 과일 가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어릴 때의 기억이라 저는 생각나지 않지만 그래도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과일 가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네에서도 꽤 유명한 부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제가 가게 앞에 앉아있으면 아이고, 우리 공주님은 사과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나? 하고 제 볼을 꼬집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네 어른들은 저를 참 예뻐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부모님에게 크게 사랑받고 자란 기억은 없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부터 서먹서먹했었고 엄마 역시도 그냥 뭐랄까 자식을 낳았으니까 겨우 키우는 느낌? 실은 제가 이런 감정을 느낀 건 사춘기 때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학교에 오면 제게 진짜 짜증난다. 오늘 또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 엄마는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잔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 이해가 안 가. 해주지도 못할 거면 말이나 말던가 하면서 엄마 욕을 하곤 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맞장구는 쳤지만 솔직히 그게 내심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집에 안 들어오던 외박을 하던 저한테 전화 한 통 없고 관심조차 없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한 연예인에 빠져서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 연예인을 쫓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시흥이었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방송국까지 가서 연예인을 보겠다고 이틀 밤을 새고 돌아와도 저희 부모님은 제게 전화 한 통 안 하는 무심한 분들이셨죠. 연예인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으면 아빠는 제 방문을 빼꼼히 열고 야, 너는 말도 없이 어딜 그렇게 쏘다녀 기집애 가, 어? 에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하면서 걱정하는 척만 하는 잔소리를 하곤 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춘기는 누구나 겪는 거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대학생쯤 돼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 부모님이 저를 방관하면서 키웠던 그 사춘기가 오히려 제게는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부모님께 받지 못하는 사랑을 다른 곳에서 채웠습니다. 그건 바로 남자친구들이었죠. 간혹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하는 연애를 안 좋은 시선으로 쳐다보곤 하는데요. 학생이 무슨 연애질이야. 조용히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어쩌다 저렇게 발라당 까졌는지. 참 세상 말세야 말세. 라고 직접적으로 뭐라 한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학창시절에 했던 연애 때문에 더 엇나가지 않았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좀 일찍 남자친구를 사귄 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연애를 시작했던 건 초등학교 6학년. 솔직히 그때 한 연애는 남자친구라기도 뭐하고 그냥 반친구인데 그 친구가 좋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킨십을 하기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친구랑 손도 잡아보고 뽀뽀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는 비밀이었죠. 그 뒤로 저는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만들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니 10대에만 8명의 남자를 사귀었더라고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저도 저만의 신념이라는 게 있어서 절대 미성년자일 때는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피임을 한다고 해도 임신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직 학생인데 남자친구와 거기까지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잠자리를 거부하다 보니 남자친구한테도 차인 적도 있었지만 그냥 그놈이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잠자리를 하자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부모의 보듬 속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에 지식도 없이 잠자리를 가졌다가 임신을 해버리면 정말 대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부 잘하고 자랑스러운 모범생 딸을 못 되더라도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딸 자식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제게 무관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인이 돼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다 저를 부양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자라면서도 제가 항상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부모님은 참 저한테 무관심한 것에 비해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20년을 살게 되면 그래도 삐걱거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싸움은커녕 매일 아빠는 엄마에게 여보, 오늘도 고마웠어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되고 행복해요. 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부끄럽다는 듯이 웃어 넘기곤 했죠. 그 모습이 좋아 보이면서도 저렇게 좋으면 둘이 살지 왜 나를 낳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외동딸인데도 가족 셋이 모여서 여행 한번 간 적 없고 가족 사진조차 찍은 적도 없고 참 글로 적는데도 서글픈 감정이 드네요. 그래서 학창시절 제가 가장 부러웠던 친구가 주말마다 부모님과 여행 가는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귀찮다며 투덜투덜 됐지만 가족들이랑 여행 한번 다녀보지 못한 저는 그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분이서는 자주 여행을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게 꼭 여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시골에서 가게에서 내다 팔 과일을 사오면서 근처 관광지에 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식 입장에서 부부 사이야 뭐 둘만 좋으면 된다고는 하지만 너무 저를 뒷전으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를 학대하거나 제가 공부하고 잘하는데 지장을 준 적도 없었기에 나쁜 부모님이라고 할 수는 없었죠. 무튼 저도 이제 대학까지 졸업해서 잘 살고 있으니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가정이었죠. 그렇게 저도 작은 회사에 들어가 취업을 하고 27살쯤 됐을까? 하루는 엄마가 저를 조용히 불러서 은주야, 너 혹시 남자친구 있어? 하고 묻더라고요. 생전 저에게 관심 없던 엄마가 그런 질문을 하니 황당하기만 하더라고요. 없는데? 갑자기 웬 남자친구? 엄마가 그런 걸 궁금해하기는 했어? 아니,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해준다고 하더라고.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변호사잖아. 너 집안에 사자 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그러니까 잔말 말고 마음에 들면 그냥 결혼부터 해버려. 아니면 확 자빠져 버리던가. 하고 싸구려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엄마, 그게 딸한테 할 소리야? 변호사면 다야? 내 마음에 들어야지. 그리고 그냥 자빠지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러다가 애라도 생기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애 생기면? 예, 그거 좋겠다. 요즘에 혼전 임신은 흉도 아니라더라. 여자들이 애가 너무 안 생겨서 문제라잖아. 그래서 혼수라고들 하던데 차라리 그냥 애를 확 가져버리는 건 어때? 그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뱉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소개팅이고 뭐고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졌지만 엄마는 마음대로 약속을 잡아서 저한테 약속 장소에 나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안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변호사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자는 생각도 있었고, 꼭 결혼이 아니어도 남자친구인데 가볍게 나가서 소개팅이나 해보자라는 생각에 약속을 정해둔 카페로 나갔죠. 그런데 멀리서 봐도 창가 쪽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제 소개팅 상대 같더라고요. 얼굴에 소개팅남이라고 쓰여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진을 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심지어 그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가 그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유독 그 남자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도 저를 보더니 씩 하고 웃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뭔가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그저 길에 흔하게 널린 평범한 외모이고 특출나게 미남형도 미인형도 아니지만 첫 만남부터 저희 두 사람은 서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됐더라고요. 그것도 갑자기 제게 전화가 와서 시계를 봤다가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은 거 아니에요? 어쩐지 배가 너무 고프더라니 하고 슬쩍 밥을 같이 먹자고 흘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게요. 벌써 저녁 시간이네요.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시러 갈까요? 이 근처에 제가 잘 아는 삼겹살집이 있어요. 물론 소개팅 자리에는 안 어울리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우리 둘 오늘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으시면 같이 갈까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라면 삼겹살집도 상관없고 동네 포장마차를 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따라 카페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갔고 거기서 소주 한잔을 하며 그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눴죠. 사짜 직업이라고 해서 조금 딱딱하고 허세 부리는 성격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소탈하고 수다분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 말도 잘 통하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 줄 모를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 저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잠도 안 자고 거실에서 앉아 제가 들어오자마자 넌 이 시간에 집에 왜 들어왔어? 이렇게 늦게 들어올 거면 그냥 자고 오지 하면서 눈을 찡긋거리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망하게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피곤해. 하고 방으로 들어왔더니 엄마가 뒤따라 들어오면서 어땠어? 그 사람 만나보니까 어때? 하고 묻더라고요. 그냥 그래. 나중에 엄마, 나중에. 나 너무 피곤해. 하고 엄마를 내보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만나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하면 엄마가 너무 의시될 게 뻔하고 그 모습이 괜히 보기 싫어서 저도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바로 그 사람을 또 만났고 그 주 주말에 또 만나서 제가 먼저 손을 잡으며 저 진짜 이런 사람 아닌데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어렸을 때부터 남자한테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 좋다는 남자들도 많았어요. 저 살면서 진짜 고백도 많이 받고 저 좋다는 사람도 많고 진짜 그런 애거든요. 하고 사설을 길게 늘렸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알아요, 알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은주씨 마음에 들어요. 우리 진지하게 만나보면 되는 거죠?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연인이 됐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더 속 깊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결혼이 욕심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 나이가 30이 안 돼서 좀 어리기도 했지만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없어서 조언을 들을 곳도 없었거든요. 비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찍 결혼하고 싶지 않았기에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렇게 갈팡질팡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스타트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변호사인 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야 별 볼 일 없는 회사원이지만 만약 결혼하면 변호사 사모님이 되는 거니까 어쩌면 저한테 온 천운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귄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확신이 든 남자는 처음이야. 야, 너는 무슨 여자가 고백도 먼저 하고 프로포즈도 먼저 하냐? 남자 자존심 상하게.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급한 사람이 먼저 말하면 되지.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남자친구는 제 당찬 성격이 마음에 들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승낙을 했습니다. 고백도 먼저 하고 청혼도 먼저 하는 여자는 저뿐일 거라면서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처음으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결혼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언제 낳을 건지, 낳을 거면 몇 명이 좋은지, 그리고 서로의 집안 환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고, 무튼 그날 진지한 이야기를 많이 가졌습니다. 다들 프로포즈 생각하면 영화에 나오는 낭만적인 장면을 떠오르는데 정말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파트처럼 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는 그런 관계가 부부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무튼 그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친구는 제가 일을 관두고 내조를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시부모님께서 은근히 제가 남편 내조를 하길 바라셨고요. 솔직히 남편이 돈을 잘 벌고 그에 비해 제가 버는 돈은 턱없다 보니 저도 내조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저는 결혼 준비와 함께 일을 관두고 필라테스도 하고 요가도 하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관심이 많던 영어와 중국어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죠. 양가 부모님께서 결혼 준비는 알아서들 하라며 저희에게 전부 맡겨주셨고, 상견례 전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인사를 오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남자친구가 온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나와서는 아이고 우리 사이였어? 세상에 우리 변호사 사이 하면서 남자친구를 반기더라고요. 엄마가 해준 주선이니 어련히 좋으시겠습니다만 저를 뒷전으로 하고 남자친구만 챙기니 솔직히 좀 웃기기도 하고 서운한 마음도 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난 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엄마가 저를 방으로 부르는 겁니다. 너 신랑이 얼마 버는지 알아? 왜? 엄마가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내가 너네들을 이어줬는데 나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참나. 엄마, 안 그래도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뭐 목걸이 같은 거 선물해준다고 하던데 그럼 그냥 돈으로 주라고 해? 아 그래? 역시 김서방이야. 근데 그게 끝은 아니지? 목걸이만 주고 끝은 아니지? 어차피 돈 관리는 네가 할 거고 남편이 돈도 잘 벌어서 일도 관두고 전업주부 하게 됐잖아. 그게 누구 덕이야? 다 내 덕 아니야 내 덕. 근데 그렇게 입 닦아버린다고? 그러지 말고 목걸이 그거 안 줘도 되고 나한테 선물 같은 거 줄 필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매달 그냥 용돈만 조금씩만 줘. 어차피 돈도 잘 벌고 돈 관리도 네가 하잖아. 평생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고간 용돈 몇 푼 못 줘? 많이 안 바래. 그냥 3장 정도만 해줘. 하고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이게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집만 줄 수 없잖아. 솔직히 30만 원 정도면 뭐 큰 돈은 아니라서 부담은 안 되는데 그래도 시댁도 드려야 하니까 이건 남편이랑 상의해야 돼. 하고 조심스럽게 거절했더니 얘가 무슨 소리야? 30만 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내가 30만 원 받을 거였으면 너한테 변호사 소개해주지도 않았다. 어? 30은 무슨 30이야. 아, 당연히 3장이면 300이지. 그리고 그걸 시댁에는 왜 주니? 원래 딸 가진 부모는 시집 보낸다고 해서 사돈이 우리한테 벌벌 키는 거야. 너네가 확실히 말하는데 나랑 시댁이랑 똑같이 용돈 보낼 생각하지 말고 괜히 김서방한테 말해서 양가에 준애만해 하지마. 매달 300씩 안 보내면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내가 예식장에 불을 질러서라도 절대 결혼 못하게 할 거니까 너 그렇게 알고 300씩 따박따박 보내. 알겠어? 하고는 저를 방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튕겨져 나오는 저를 붙잡은 남자친구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뭐라고 하죠? 하며 저를 달래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에게 들은 말을 전부 솔직히 말했고,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더니 어머님이 원하시면 그냥 맞춰드리자. 그리고 솔직히 뭐 어머님 아니었으면 우리들 못 만나는 거 맞잖아. 300만 원 적은 돈 아니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고, 장모님도 몇 번 받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지 말라고 하실 거야.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렇지 뭐. 난 조금은 이해돼. 힘들게 평생을 키우셨으니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거야. 게다가 당신은 외동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드리는 걸로 해. 우리 부모님한테는 말씀 안 드릴게. 하고는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대답이 어찌나 고맙던지. 남편이 저를 그렇게 위로해 주니 제발 남편 생각대로 엄마가 한두 번 정도 돈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턴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용돈은 결혼 후부터 보내드리기로 했지만 저희 부부는 신혼집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서 결혼 전 신혼집에서 먼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제가 인사를 간 뒤부터 계속 제게 연락을 해서 용돈은 언제부터 보내주는 거야? 신혼집에 살고 있으면 이미 결혼 생활 시작한 거 아니니? 돈을 보내야지 왜 자꾸 미루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원래 결혼 전에 내가 너네들을 주선해줬으니까 주선비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엄마, 진짜 왜 그래? 내가 그 돈 떼어먹는데? 그리고 그럴 시간 있으면 아빠는 신경 써. 요즘 엄마 아빠랑 같이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다면서? 엄마야말로 전업주부로 전향했으면 아빠 신경 써주고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아빠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좀 빠졌던데. 엄마 아니면 아빠를 누가 신경 써주겠어. 얘 말하는 것 좀 봐. 넌 무슨 내가 네 아빠 노예로 살려고 결혼한 줄 알아? 어? 나도 내 인생에 있어. 왜 이래? 거진 30년을 이렇게 살았으면 나도 내 시간 갖고 내 자유 좀 가질 수 있는 거지.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이제 변호사한테 시집 가니까 뭐 네가 변호사라도 된 것 같아? 어? 우리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 막 무시하고 막말해도 되는 거야? 너 그러면 안 된다. 진짜 벌 받아.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마음 약해지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전 저는 정말 엄마랑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은 신랑이랑 싸우면서 메리지 블루 같은 게 온다던데 저는 엄마랑 정말 많이 싸워서 결혼 준비를 하며 든 생각이 진짜 이 사람이 친엄마가 맞아? 미친 거 아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입만 열면 돈돈거리고 내가 변호사 소개해줬으니 너는 평생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라는 둥, 내가 너였으면 집이라도 한 채 해줬을 거라는 둥, 정말 제 자존감을 깎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내가 이 정도의 인간밖에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엄마는 제게 막말을 많이 해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별탈 없이 진행됐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엄마는 호텔 결혼식을 원하셨고 변호사 아들인데 이 정도도 못하냐는 시어머니를 자극하셔서 결국 호텔 결혼식을 진행하셨죠. 뭐 저희 부부도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집안에서 주도를 잡아갈 때 아빠는 항상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빠는 점점 더 살이 빠져가고 있었고 저를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조금만 덜 바빴다면 아빠를 신경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저는 결혼 준비하고 신혼집 꾸미느라 아빠를 따로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눈에 들어온 건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린 후였습니다. 저는 결혼 후 매달 엄마 앞으로 300만 원씩 용돈을 보내고 있었고 당연히 그 돈은 저희 부모님이 같이 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량 넓으신 시부모님은 제게 눈치 한번 주시지 않으셨고 저희 집에만 용돈을 보낸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반찬이며 과일이며 값비싼 것들은 전부 저희에게 내어주셨죠. 하지만 오히려 친정 갈 땐 늘 빈손이었습니다.
분명 이번 주말 저녁에 방문한다고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려도 늘 갈 때마다 초라한 밥상이더라고요. 어제 먹다 남은 찌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는데 정말 남편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너무 맛있다고 잘 먹어주었죠. 그렇게 매달 돈은 돈대로 나가고 엄마와의 교감도 없으니 제가 이 돈을 왜 집에 줘야 하는지 점점 제게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벌써 우리가 집에 보낸 돈이 4천만 원이 넘잖아.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당신 말대로라면 솔직히 1년이나 우리 엄마가 이 돈을 받았는데 더 이상 안 받겠다고 하기는커녕 그 돈 펑펑 쓰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나 솔직히 그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당신 만나게 해준 보답을 바라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엔 허락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더 이상 용돈 보내는 거 못하겠어. 하고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죠. 장모님이 가만히 계실까? 요즘 돈도 안 버신다며. 근데 300이라는 돈이 갑자기 끊겨버리는... 그러면 절대 못 참으실 것 같은데. 당신 말이 맞긴 해. 분명 우리 엄마 가만히 안 계실 거야. 그래도 더 이상은 드리기 싫어. 엄마랑 절연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끼리 살고 싶어.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온 부부가 있거든? 근데 이 부부가 나한테 위장이혼을 부탁하더라고. 당연히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렇게는 못해준다고 했지. 그건 개인이 할 일이고 변호사가 껴서 진행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고, 어차피 그게 뭐 서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이혼을 하겠다는 증인이 필요해서 날 고용하려고 한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장모님이 법적으로 아시는 것도 없고 뭐 이혼 서류 정도야 법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을 하자고? 아니, 진짜 이혼 말고 위장이혼. 그리고 이혼 서류 대충 적어서 보내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굳이 얼굴 붉힐 일 없이 깔끔하게 끊어낼 수 있잖아. 하고 위장이혼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솔직히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무죄하고 남편과 진짜로 이혼하고 싶진 않은데 엄마에게 더 이상 용돈을 보내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평소 제가 엄마와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 한 번 안 와본 엄마에게 매달 300만 원씩 보내는 게 너무 아깝기도 해서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고 친정에 이혼 통보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살던 집이기도 하고 내가 내 발로 친정에 오는데 엄마한테 굳이 전화를 해야 하나 싶어서 아무 연락도 없이 집을 찾아간 그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신발장에 남자 구두가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가게를 하시기 때문에 평소 구두를 신을 일은 절대 없고 항상 운동화만 신으시는데 구두가 나와 있는 걸 보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서 갑자기 남자와 여자의 뒤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을 신발장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젊은 남자 하나가 안방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는 "뭐야, 당신 누구야?" 하고 되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엄마는 방 안에서 "뭐? 누가 왔어?" 하고 안방에서 머리를 빼꼼 내밀더군요. "엄마, 지금 이게 뭐야?" 하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얘가 미쳤나봐. 너 갑자기 집에 왜 왔어? 너네가 예의라는 것도 없니? 전화라도 하고 왔어야지. 너 이리 들어와. 뭐가 잘났다고 거기서 그러고 서 있어? 하고 그 남자를 끌고 안방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엄마가 바람이 난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남자와 말이죠. 저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저 남자 뭔데? 엄마 애인이야? 남자친구야?" 하고 대놓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옷을 입으면서 웃더라고요. 뭐? 애인? 저기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에? 아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일이 다 생기네. 아니 당신 뭐야? 이 아줌마 딸이야? 아니 이제 뭐 어떡할 건데? 경찰에 신고라도 할 거야? 아니면 뭐 남편이라도 부를 거야? 애초부터 느낌이 안 좋더라니. 그냥 모텔 가자니까 돈 아깝다고 집으로 오라고 할 때부터 짜증났는데 딱 마침 딸이 들어올 건 또 뭐야. 에이씨 하면서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엄마는 그 남자 등짝을 치면서 너 나가 당장 나가 하며 남자를 쫓아냈고, 제가 그 남자 사진을 몇 장 찍었더니 그 남자가 제 핸드폰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야 너 뭐야 어? 남의 사진을 찍긴 왜 찍어? 하면서 저를 바닥에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제 핸드폰까지 훔쳐 달아났고, 그 일이 일어난 뒤 저는 엄마의 핸드폰을 뺏어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금 집으로 와 빨리 하고 소리를 쳤더니 아빠는 10분 만에 바로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아빠가 집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아빠를 보고 눈물이 났고, 아빠 손을 잡고는 아빠 엄마가 미쳤나봐. 엄마가 집에 젊은 남자를 들였어. 미쳤나봐 진짜. 제정신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 알고 있었어? 엄마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냐고 하고 소리를 쳤더니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겁니다. 알았네. 알고 있었네. 엄마 제정신이야? 아빠가 알 정도면 얼마나 대놓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야?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사람이 할 짓이냐고. 내가 보내준 용돈으로 아빠 보약 좀 지어주라고 할 땐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 돈을 젊은 남자들한테 쓰는 건 안 아까웠나 봐? 어? 대답 좀 해. 대답 좀 하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빠가 당신 나가. 당장 나가. 내가 뭐라고 했어?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지. 그냥 우리 딸이 상처 안 받고 잘 살게만 해달라고 했잖아. 근데 결국 일을 이렇게 만들어? 어? 당장 나가. 꼴도 보기도 싫으니까 나가라고 하면서 엄마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살았지만 그런 아빠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엄마는 아빠 다리를 붙잡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나도 처음이야. 나 정말 은주가 준 돈 안 쓰고 다 모아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딱 한 번 그런 거야. 아는 언니한테 외롭다고 했더니 그 언니가 소개해준 거야. 당신도 나한테 많이 무심했잖아. 은주 결혼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말 행복했는데 은주 가고 나서 당신 나 혼자 맨날 외롭게 뒀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면서 아빠 앞에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엄마 옷가지를 몇 개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내 자식 애지중지 키워줬으면 그걸로 끝이야. 우리 딸한테 돈 받아 먹을 거 다 받아 먹고 그렇게 양아치 짓 할 거면서 살 거면 당장 나가.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도 마 하면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물론 엄마 아빠의 이혼을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폭력적인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다른 사람 같고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사랑해서 나를 낳았는데, 물론 전 당연히 아빠 편이지만 예상치 못한 아빠의 결단력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죠. 은주야 앉아봐라. 너한테 말할 게 있다. 내가 웬만하면 그냥 평생 너 모르게 하고 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뒤늦게야 말한다. 그러니 너도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거 느끼지 말고 너 편한 대로 살아. 저 사람 네 친엄마가 아니야. 네가 아주 어릴 때 네 엄마가 너 낳고 나서 돌 조금 안 됐을 때 나한테 애 맡기고 친정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
갑자기 아내가 떠나버려서 네 돌잔치도 못해주고 정말 너를 어떻게 혼자 키웠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렇게 살다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됐고 너를 엄마처럼 돌봐준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와서 살게 된 거야. 저 사람 보육원 출신의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빈털터리였는데 날 만나고 나서 가족이 생겼다면서 누구보다도 너한테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래도 엄마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는 생각에 나도 저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고, 저 사람이 널 대하는 걸 보면서 지가 낳은 자식은 아니니까 남들처럼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 근데 네가 결혼을 앞두고 저 사람이 너한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새엄마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너도 이제 결혼해서 네 가정이 생겼는데 평생 모르고 살아도 될 것을 괜히 내가 말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내가 진짜 하다하다 저놈의 옆엔 내가 저런 짓거리까지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이제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어차피 저 사람이야 헤어지면 그만이고 서류야 정리하면 끝이니까 은주 너도 앞으로 저 사람 볼 생각은 하지도 말고 네 가정 지키면서 살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 그날 한숨도 못 잤습니다.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딸인 내게 무신경하고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정말 친엄마가 아닐 거란 생각 자체는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아빠도 홧김에 30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걸 이제야 말한 건지, 아니면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타이밍을 놓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한동안은 아빠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인연 끊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저에게는 이 모든 게 충격이더라고요. 차라리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찍 알았으면 어릴 때 그렇게까지 상처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늘 가족에게 소외되는 느낌에 내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라는 아픔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사실을 말해주는 아빠도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을 나온 후 1년 동안 아빠랑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모든 속사정을 들은 제 남편과 시부모님들은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기를 어떻게 버텼을지 감히 상상조차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난 후 아빠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새엄마랑 이혼했다. 서류도 전부 정리됐고 위자료는 그동안 네가 매달 보낸 용돈으로 처리하기로 했어. 미안하다 은주야. 너한테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배려한다는 생각에 미루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 정말 미안하다 우리 딸. 하면서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빠를 말없이 그냥 꼭 안아주었습니다. 솔직히 화가 다 풀린 건 아니지만 아빠도 나름 마음고생이 심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엄마는 그 사건 이후 3개월 정도 잠적을 하다가 수중에 생활비가 다 떨어지고 나서야 아빠 앞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새엄마가 없으니 이혼 소송을 하지 못했던 아빠는 바로 이혼을 요구했고, 새엄마의 거부로 인해 지금까지 질질 끌다가 겨우 법정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겨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른답니다. 아마 또 젊은 남자 만나서 히이덕거리고 놀고 있겠죠. 그래도 20년 넘게 저를 키워준 사람인데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인연이 마무리돼서 허망하기도 합니다. 그 후 30여 년 동안 길 날마다 아빠 혼자 찾아가던 엄마의 납골당에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엄마의 사진을 보니 저와 닮아도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 뒤로 매년 기일이 되면 남편과 아빠를 모시고 엄마를 찾아갑니다.
엄마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를 보니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제게 잘해주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늦게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됐지만 이제라도 매년 엄마를 찾아가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다 털어놓기도 민망해서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려드리고 나니까 속 시원하네요. 우울하고 슬픈 얘기인데 끝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